이야기하는 제 마음속의 첫 번째 명작은 바로 석굴암입니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 전체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석굴암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이 작품 앞에 딱 섰을 때 전율이 쫙, 온몸에 소름이 쫙.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미술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명작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 이 메시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 작품을 설명할 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기술과 재료에 의한 초격차입니다. 단단함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모스 경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약하네요. 약하죠. 네. 혹시 지금 우리 손톱이 어느 정도냐면 이 모스 경도에 의하면 2.5 정도 됩니다. 되게 약하다, 대리석. 그러니까 손톱으로 대리석을 심하게 그으면 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석은 상당히 무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석굴암을 만든 이 재료 화강암은 단단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8? 8. 9. 8.5. 어렵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화강암의 단단함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대리석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로운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화강암으로는 단단할 뿐만 아니라 입자도 굉장히 다른 석재에 비해서 굵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채로운 표현을 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본 석굴암 본전물이 화강암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오늘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죠? 초격차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본전물의 주변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처님 뒤에 광배가 이렇게 연꽃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주변까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석재가 완전한 마감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석굴암 본전부를 가장 완성도 높은 상태로 놓고 본다면 조금 거칠게 다룬 부분,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다룬 부분, 이러고 그것이 완전히 마감을 한 석굴암 본전부까지 과정까지 좀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보시면 조금 더 놀라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봤어. 석굴암 본전물의 뒷면을 여러분한테 한번 그죠.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마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완성 단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신기하다. 이상하다, 기분. 제가 오늘 명장의 그 세계를 낱낱이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마감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힘든 화강암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 조각가의 노고가 느껴지지 않나라는 거죠. 차라리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도 써요. 인간적이에요. 사실 앞에서 보면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어 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막상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든 거구나. 사람의 어떤 향기가 확 느껴지게 됩니다. 명작에 정말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풀어나게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감상을 해야 명작의 진짜 진면목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새로운 각도로 이 석굴암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다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연꽃이 부처님 머리 위에 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이것이 쏟아져 내려가는 이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저런 형태의 지붕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물 중에서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둘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둥근 지붕이 있고요. 이 유사성은 우연은 아니라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보려면 판테온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판테온은 둥근 지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면, 단면까지도 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직경은 대략 43m. 굉장히 크죠. 그 앞에 보면은 신전이죠. 그리스 신전처럼 페디먼트 지붕을 갖추고 있는 신전이 그 앞에 이 건물의 현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통해 들어가면 이 원형의 거대한 판테온 내부 공간이 열려 있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저 건물이 언제 지어지냐면 AD 한 120년, 130년 그 사이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세기에 지어지는 건물이에요. 그때 지어진 건물이 뭐 조금 넉넉히 잡으면 2000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지금까지 뭐 남아있죠. 건축물로 치면 이 판테온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격차를 가지고 있죠. 이 형태를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오른쪽은 석굴암의 평면도입니다. 똑같아요, 완전. 석굴암 본전물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도 원형이고요. 들어가는 일종의 현관 같은 역할을 하는 쪽도 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죠. 진짜 똑같아. 그런데 이 두 건물이 연대 차이는 한 600년 정도 납니다. 지리적으로는 어떻죠? 엄청 멀죠. 너무나 멀죠. 거의 지구의 반대편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들이 DNA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울대학교 이주영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이 판테온을 영향받은 작품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판테온 정도 건물을 가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고향에 와서 저 정도 건물 짓고 싶어 해요. 그런 건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연결이 됐고 이 건물들이 가설이지만 실크로드를 통해서 경주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작하면 탄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위대한 작품으로 추앙받았을 것 같은데 막상 그 명작의 세계에 가깝게 다가가다 보면 좀 다른 이면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알려지기에는 1907년에 우편부가 석굴암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그 당시 일본인에게 아마 알려줬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석굴암이 완전히 잊혀졌다가 드라마틱하게 20세기에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좀 사실이 맞지는 않고요. 당시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에게는 이 당시에 아마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이때 아마 침략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은 아마 이 작품을 분해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한국 전체를 강점하면서 그냥 놔두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석굴암을 완전히 분해해서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콘크리트로 덮어서 재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석굴암은 보수한 모습의 석굴암인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본전물 포함해서 40여 이상의 나한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재배치 과정에서 원형과 약간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깝다. 너무했어.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항원 항습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렇게 두텁게 콘크리트를 발라버리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1966년 대략 이 시점부터는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제적으로 이제 항온 항습을 유지하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너무했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석굴암을 가셨을 때는 유리가 끼워져 있어서 정말 이렇게 실견했다라는 느낌을 100%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어떻다고 얘기할까요? 운명에 기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석굴암의 일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작품을 누가 그리라고 하면 순순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백옥조도 안 그래요. 난 배고프기만 해. 난 배고프기만 해. 아니 왜냐면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평생을 바쳐야 되니까 저는 이 시스나 예배당의 이 천장화를 그리는 그 난이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그가 이 당시에 썼던 편지글이 남아 있는데요. 뒤틀린 자세로 일한 탓에 몸이 활처럼 휘어버렸네. 허리가 창자 속으로 파고들어 균형을 잡으려면 말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야 하지. 난 장님처럼 걸어 다니고 있어.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예술가도 아니라네. 그 시스나 예배당 천정화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누워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서서 그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머리 뒤가 등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계속 그 입안에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꼬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고 거의 이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련과 수행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을 직접 그 바티칸에 가서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보는 순간 목이 아파요. 잠깐 감상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의 5년씩 하면서 저 대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작품을 향한 집념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그런 요소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가장 아마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어떠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하느님의 그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들이 지금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의 모습인데 오른쪽 모습은 그 조명을 옆에서 강하게 줘갖고 아까 얘기했던 철필로 그은 드로잉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자세히 보시면 팔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드로잉된 모습하고 실제로 완성된 모습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네네. 막상 계획은 했지만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즉각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그림이 벽화라고 했고 제가 프레스코 벽화라고 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는 이게 이탈리아어로 프레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석회 반죽을 벽에 바르고 물에다 알료를 개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석고가 마르면서 착색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사실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벽에 딱 붙여갖고 굵은 못으로 이렇게 그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루 정도 그릴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예측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딱 그날 올라가서 그릴 부분만 딱 저걸 그리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이 울퉁불퉁하죠. 네, 그리고 붓터치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물론 저건 20m 아래에서 바라다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눈 높이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오른쪽이 아마 더 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진짜 저렇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가 자기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려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요. 이 순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명장면과 한번 나란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작품이고 넘사벽 작품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 봤을 때는 저런 좀 인간의 어떤 터치, 인간의 어떤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사람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물씬 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명작이 우리가 조금 명작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인데요. 이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무덤, 죽었을 때 묻히는 그 무덤의 조각을 미켈란젤로한테 맡기게 돼요. 이게 슈퍼 메가급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이가 거의 8에서 10m쯤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각상이 4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비드상이 4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을 완전히 납기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의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좋은 조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멋진 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광산이 있는 까라라에 가서 진짜 좋은 돌을 찾기 위해서 몇 년씩 누비고 다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슬프게도 이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왜요? 왜지? 그 당시 율리우스 2세 교황에게 건축으로 자문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라만테가 사실은 밀고 있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능 있는 미켈란젤로보다 어리고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좀 괴팍한데 성격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파엘로라는 작가입니다. 그의 먼 친척 되는 삼촌 정도가 되는 사람이 브라만테였는데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와 교황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고 이런 잡음을 만들었다고 누구의 주장이냐면 미켈란젤로 측 주장입니다. 라이벌. 한번 그와 관련된 그림도 남아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라만테가 초대 베드로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베드로 성당을 짓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한 젊은이가 또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라파엘로인데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절묘한 사람은 입이 이렇게 삐쭉 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장면을 굉장히 심술궂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자기가 꿈꿔왔던 율리우스 2세 무덤 조성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게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천장화를 그리도록 하라는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브라만테라는 거죠. 당연히 미켈란젤로는 이거는 거절합니다. 아직 회화적으로는 실력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브라만테가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만든 일종의 간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황의 요청을 거부하죠. 저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그 미켈란젤로 성격이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교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났는지 미켈란젤로한테 물었는데 뭐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이 정도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말 성격이 진짜 다혈질 성격인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교 지팡이 있죠. 그걸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미켈란젤로가 맞고 가만히 있었냐? 즉시 짐 싸갖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이 막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프로젝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달래게 됩니다. 근데 뭘로 달게 됐냐면 체불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었어요. 예, 그게 미켈란젤로가 사형제인데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밖에 없었어요. 소년 과장이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두카토 500냥. 500냥. 예.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정도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완성시키죠. 아마 이게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라펠라와 경쟁의식이에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황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정말 지척에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시스티나 예배당과 라파엘로가 일하고 있는 교황의 집무실과의 거리는 100m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7살 어린 라파엘로라는 더 기분 나쁜 거는 본인은 그래도 피에타상이라든지 다윗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파엘로는 사실 뭐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말 신예 작가이거든요. 그에게 교황이 정말 지척에 있는 공간에 중요한 작업을 맡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경쟁 구도이고 이거 지게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